다음 주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 의미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의미나 이해라고 하는 거는 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그 의미나 어떤 가치를 가지고서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을 갖다가 이해하게 되는 건데, 로슬리 버그하고 딕스는 1950년도에 가장 대표적인 조직 심리학의 연구인데요. 아마 70년대 초창기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체, 뭐 삼성인력원이라든지 롯데 이런 데 가보게 되면 그 심리학 전공자들이 많이 가게 되는 거죠. 기업 개발하게 되는데, 이건 딱 그거예요.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자들한테 볼트하고 너트를 갖다가 더 많이 하라 하는 만큼만 뭐 돈 내기라 그러나요? 더 주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생산성이 오르다가 안 오른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지금 뭐 저기 다른 데서는 지금 뭐 볼트를 더 기계 공구를 많이 보내달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래 그럼 내가 일한 만큼만 해서 일하는 만큼 돈을 준다고 하니까 하다가 한 75개 만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안 만들어요. 너무 생산성이 안 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체의 CEO가 로슬리 버그하고 닉슨이라고 하는 인류학자를 불러다가 도대체 이 조직에 왜 어떤 문화가 있길래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기계를 안 만드느냐 연구했어요. 왜 안 만들까요, 선생님? 돈을 더 준다고 해도. 그 사람들의 심리를 갖다가 이해한 가장 최초의 실증 연구예요. 돈을 더 준다고 하는데 왜 안 만들어요? 처음에는 그 의지라 해야 되나? 처음에는 되게 의욕 넘치게 생각을 했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정도만 해도 괜찮겠다는 만족감. 인간의 그 동기가 만족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낮아진다는 생각. 그럼 그때가 왜 그럼 그 만족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게 이제 조직의 문화하고 그다음에 인간의 개인적인 심리가 굉장히 잘 드러난 연구거든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만들겠습니다. 더 만들겠습니다. 더 만들겠습니다. 선생님은? 저는 그 정도의 돈 가지고 내가 생활하는데 크게 이제 더 이상 많이 벌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지금 아까 제가 했어요. 심리적인 문제고 조직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시대는 아닌데, 내가 이 돈만 벌어서 뭐 할 것이냐. 나는 인정받고 싶고. 무슨 인정을 받아요,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나도 이 하나의 커뮤니티에서 돈 벌레가 아니라 돈이 경제에 미친 사람이 아니라 여러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싶고, 나도. 그 인정이라고, 누구로부터? 예? 다른 동료들로부터? 동료로부터. 동료들은 지금 더 만들려고 할지도 모르잖아. 있을 수 있고, 상하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고. 상하관계에서는 더 만들려고 지금 압력이 오는데 지금 안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좀 지금 정답에 가까웠어요. 정답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연구 결과고, 아까 지금 벌레라는 말이 좀 나오면서 좀 가까웠어요. 처음으로 그만두는 사람이 생겼어요. 처음으로 그만두는 사람이 생겨서 그 주위 사람들도 왜 그만뒀대요? 이제 그 사람은 거기까지가. 그럼 나는 더 할 수 있으면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돈보다 더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에 이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은 심리적인 문제인가요? 아닌데 돈보다 더 소중한 게 뭔가라는 걸 이제 깨달아. 뭔가가 무엇이에요? 지금 정답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네? 어떤 욕망? 욕망입니다. 욕망 때문에 그만둔다 이 얘기예요? 네네. 욕구, 욕망? 그러니까 그 어떤 욕구냔 말이에요. 마슬로의 욕구도 보면 욕구가 모티베이션이라든지 어떤 내적 동기부여가 안 되건다든지 왜 내적 부여가 안 돼요? 어떤 반복적이고 굉장히 틀에 박힌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그걸 해왔어요. 화나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 지금 자극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정답에 약간 가까웠어요. 벌레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개인의 심리예요. 자존감하고 관련된 문제예요. 지배와 피지배의 문제도 있고요. 나도 존경받고 싶은 거. 어떤 존경을 받고 싶은데? 뭐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인간으로서의 존경, 지위. 누구로부터? 네? 누구로부터? 인간으로부터 같이 살아가는. 아니에요. 지금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가치관이 지금 노조 생각해 보세요. 현대 노조니 뭐 왜 그러는 거예요? 단순히 돈 문제일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당신의 노예인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네의 노예가 아니다. 내가 할 수 없이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여기 와 있지만 네가 요구한 대로 내가 다 해주는 노예는 아니다.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아까 경제적인 자아 실현을 하면서도 내가 당신의 요구에 무조건 따르는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게 그게 됐고요. 이게 개인적인 심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나요? 조직적으로 어떻게 돼요? 더 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네? 더 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이 수준에서 딱 그치니까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직의 화합 차원에서 나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합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제 가끔 지난번에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굉장히 저랑 가까운 사람하고 대화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노동자 집단 이거에 대한 그 근본적인 생각이 전화를 하다가 저한테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한 30년 동안의 사제지간을 끊고 제가 전화를 끊고 인간을 갖다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제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가장 상류층에 있던 사람이 스승과 제자 간에서 이 사람이 맨날 훌륭한 학자라고 제자를 칭하면서도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나를 갖다가 니 가진 게 뭔데 딱 하면서 저의 뭐 가난한 집 목수집 아들이니까 이 문제를 탁 이야기하니까 모든 게 뭐라 그럴까 무너지는 느낌? 모든 그 인간관계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느낌? 저 사람이 나를 그동안에 이런 존재로 바라보고 있었구나라 해서 말하는 도중에 다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계속 전화가 왔는데 안 받았어.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존경하고 신뢰의 문제,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 저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걸 갖다가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폴 윌리스의 연구는 굉장히 유명한 연구인데요. 왜 도대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사람들은 가미가제 특공대인데 아니 자기 목숨을 죽이고서 일본 항공모함에 처박아 죽을까? 유명한 인류학자 베네딕트의 폴 윌리스는 영국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대학으로 가는 애들이 있고 대학으로 안 가는 애들이 있는데 왜 대학으로 안 가는 애들은 대학을 못 가는가? 이거를 갖다 연구를 했는데 결국 한 게 뭐냐면 나름대로 자본주의 하에서 부잣집 애들이 대학 가는 걸 저항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해하고 경쟁을 해요. 근데 공부로서는 경쟁이 안 되니까 고등학교 때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뭐 자라나요? 네, 잘하셨나 봐요. 우리들의 일거려진 영웅에 나오는 엄석대처럼 영국도 그래요.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오후 끝나자마자 애들은 헬스하고 막 자전거 무슨 페어링인가 이걸 막 갖고 다니고 경쟁을 하지만 학력주의 그다음에 지적 중심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돼요? 졸업하자마자 기다리고 있는 거는 뭐가 되나요? 단순 노동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폴 윌리스의 Learning to Labor 노동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너는 노력하면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많이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선생님이 강조하지만 자기 엄마가 청소하고 와서 저녁에 피곤한 상태에서 하는 말하고 교과서의 말은 너무나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자기도 어차피 노동계층의 사회로 가기는 가지만 이걸 갖다가 저항하기 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얘하고 대적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을 하게 되는데 그건 싸움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바디가 되는 거고 심리적으로 저거는 시시 여자애들이 하는 거 공부 잘하는 거 선생님들의 이어울이라 귓구멍이라고 해요. 선생님이 막 모범생들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나는 메스큘린, 내가 정말로 진정한 남성적인 거, 마초, 근육 이런 걸로 자기를 갖다가 자존심을 갖다가 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 그 엄석대처럼 반장 때리면 반장의 권위가 바로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그런 심리적인 위안을 갖지만 저항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이라고 하는 거, 학벌이라는 거 저항하지만 결국 그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partial penetration, 부분적으로 침투하게 되는 거죠. 완벽하게 자기가 알았다면 뭘 해야 되겠어요?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자본주의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재생산되고 있는지를 알았지만 부분적에서 다시 노동계층으로 떨어진다는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와 칼은 베네딕트의 일본 문화 연구하는 건데 왜 일본 사람들은 저렇게 잔악할까?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해서 이제 유명한 대거 크리스 앤 대거인데요. 국화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분재가 만들어진 데가 어디예요? 푼사이라 그러는데 우리 분재잖아요. 난 제일 처음에 분재가 우리나라 건 줄 알았어요. 일본에서 만들거든요. 일본 사람들의 어떻게 돼요? 문화나 이것들이 철저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형된 거고 만들어진 거고 칼은 뭐가 되나요? 일본 문화의 잔악성을 갖다가 드러낸 건데요. 여기서 온이라고 있대요. 은혜라는 뜻인데요. 그 일본에 이제 뭐 중세시대, 무사시대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 그 봉건시대 영주가 상대 영주한테 죽었는데, 죽고 나서 이걸 보복을 해야 된대요. 그 당시 그 일본 사회의 어떤 그 커러스 예절에 따르면 그래서 상대방 영주를 갖다가 자기 상관을 죽였기 때문에 가서 보복을 해야 되는 게 사회적인 규칙인데 그 사람을 죽고 나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죽어야 된대요. 왜 그러냐면 사회적인 어떻게 룰에 따르면 상관을 갖다가 죽인다는 거는 법도에 어긋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일본 사회에 온이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일본 사회에서 그 구조 권력관계를 갖다가 나타냈느냐, 그걸 갖다가 하는 게 국가와 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울대학교 뭐 100대 도서로 뽑힌 오래된 밀이라고 하는 거는 그 티베트인가 뭐 제2의 뭐 티베트인가는 도시에서 그 노르웨이의 인류학자가 몇 년을 보냈는데요. 실제적으로 여기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던 사회에서의 건강이라는 개념도 없대요. 건강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개념 자체도 없다라고 해서 굉장히 문화적으로 다른 사회라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내부자들, 우리와 다른 인사이더라 그러죠. 내부자들이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신념을 통해서 그 사회를 갖다가 유지하고 있는지 이걸 갖다가 찾아보는 게 첫 번째가 되는 거고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양적 연구자가 강조하고 있는 내부자와 점점 거리가 멀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더 가깝게 가면 갈수록 질적 연구에서는 타당도가 높아져요. 한 달 있었다는 것보다는 3달 있었다라고 한다면 연구 결과를 우리가 더 신뢰롭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일상적 세계의 기술이 되는 건데요. 왈코트는 그 전에는 계속적으로 질문지를 보냈어요. 교장의 역할이 뭐냐, 교장에게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 뭐냐, 뭐 5,000개의 질문지를 보내더라도 답장이 안 왔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애들하고 있는 교장 선생님 교장실에 1년 동안 옆에 있었어요. 차별관찰하면서. 그래서 교장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교장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 뭔지 봤더니 선생님을 갖다가 위한 것도 아니고 지역사회의 학부모들이죠. 학부모들이 제기한 굉장히 민감한 문제들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잘 해결하는 게 교장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사가 무슨 모욕을 당해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교장 선생님이 교사 도와줄 줄 알죠? 전혀 도와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There are no children인데 굉장히 슬픈 영화가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미국의 뉴욕의 할렘 지역에서 백인 중심의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백인 출신의 교사들이 흑인 아동들을 갖다가 차별적으로 가르치는지 백인 교사가 썼어요. 너무나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자유, 공평, 그 다음에 뭐 기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미국 내에서도 인종차별에 근거해서 미국의 할렘 지역에서 흑인 애들이 피부도 까만색이 억울한데 백인 교사들에 의해서 편견적으로 차별받는 그런 걸 갖다가 그려놨죠. 그 다음에 브람펜보레는 코넬 대학교 가족학과 교수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요새 그 초등학교에 그게 있대요. 뭐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여행 갈 수 있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행정학습. 그게 만들어진 게 브럼펜 브레너의 미국 패밀리 리브 가족 휴가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부시 행정부는 굉장히 보수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학생이 아프거나 어디를 가고 싶으면 기업체의 주인의 허락이 없이 일주일간 어디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법안이 냈는데 자본주의 미국에서 싫어하겠죠. 그래서 부시 행정부에서 계속적으로 거부를 했는데 클린턴 행정부가 브럼펜 브레너의 딱 7장짜리 필립의 소외된 세계라는 보고서를 갖다가 묘사를 했어요. 이거 보고 클린턴 행정부에서 깜짝 놀래갖고 패밀리 리브를 갖다 통과시켜서 애가 아프거나 다른 친구들은 다 디즈니랜드 갔는데 네 아기만 디즈니랜드에 못 갔다 그러면 학기 중에 기업체의 자기 직장의 상사의 허락 없이 예를 들면 7일은 유급으로 갈 수 있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아주 간단한 그거예요. 20세기에 미국의 시민이 전 세계의 가장 강대국 시민이었다고 한다면 21세기에도 과연 미국의 어린아이들이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브럼펜 브레너 교수의 연구 논문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필립이라고 하는 어린애가 아빠 엄마가 다 이제 직장에 나가게 되는 거죠. 오후에 목걸이 하나 딱 걸고 어디로 오는 거예요? 집에 오게 되는 거죠. 목걸이는 뭐예요? 아파트 문 열쇠가 되는 거죠. 그럼 아빠 엄마가 올 때까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누구 하고 있느냐 이걸 갖다가 그냥 쭉 묘사한 거예요. 누구 하고 있겠어요? 부모가 집에 올 때까지 딱 2가지 놀이를 하고 있어요. 게임하고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아주 안 좋은 행동만 많이 한 것 같아요. 인터넷 게임에 빠져 있거나 두 번째 대화는 누구하고 해요? 강아지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제1세계 시민이 되려고 하면 오후에 이런 인터넷 중독에 빠져서도 안 되고 언어 발달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강아지하고 대화하고 있는 이런 애가 나중에 어떻게 세계적인 시민이 될 것이냐. 좀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고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브럼펜 브레너의 미국 필립 7세 아동의 그걸 그냥 담담하게 묘사했는데 이게 뭘로 수용이 된 거예요? 정책으로 수용된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요새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프로그램 보고서 되면 효과적이다 그러지만 때로는 케이스 1을 다룬 사례가 훨씬 더 정책 결정자한테 영향을 주죠. 압도적으로 설득적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통계 연구를 강조하면서도 어느 인천의 유치원에서 유치원 보모가 애기 하나 때린 거 있잖아요. CCTV. 그래서 국회에서 어떻게 됐어요? 만약에 전국적으로 유치원에 CCTV 하려고 그러면 전국에 2,000개가 있다 그러면 2,000개에서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애기들을 때려야지 그걸 CCTV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사례 얼마예요? 전국 김주아 앵커 뉴스에 딱 인천 어느 초등학교에서 애 때렸다 이거 하나 때문에 전국의 학부모들이 국회에다가 뭐 냈어요? 통과됐잖아요. 전국 유치원에다가 다 어떻게 됐어요? CCTV 설치하자는 것들. 그만큼 케이스 1이 우리가 가소롭긴 하지만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 일상적 세계를 묘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넘겨줘요. 특정한 사례에 대한 관심인데요. 제가 한 연구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의 과학고가 전국에 도마다 하나가 있는데 왜 광주하고 경기과학고면 동일한 국가 비용을 주는데 어떻게 돼요? 여기만 학생 만족도가 높고 전국 학업 성취도가 높고 좋은 대학을 많이 가느냐? 과학재단에서 관심을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갖게 되는 거예요. 9개 중에 7개는 다 평균인데 이게 특별 사례에 대한 관심이에요. 익스트림 케이스죠. 그래서 양적 연구는 다들 일반화를 포함하기 때문에 무슨 샘플을 해야 돼요? 1, 5, 10, 15 무선 표집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평균을 내지만 질적 연구는 무선 표집이 아니에요. 특별 사례에 오히려 더 관심이 있어요. 왜 모든 게 평균인데 이것만 높고 이것만 떨어지느냐?
정책 제안자들한테 엄청난 관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요새 스포츠 레저에서도 굉장히 질적 연구죠. 왜 갑자기 한국에서 손흥민이가 나타났을까? 특출한 선수들. 개인적인 동기는 뭐고, 가족적인 동기는 뭐고.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최근에 UCLA 사회학과에 있다가 콜롬비아 대학교에 사회학과 스카우트에서 갔는데 이 동남아시아 이민 3세인 제니퍼 리는 이 연구를 했어요. 미국 내에 한 15개의 마이너리티가 있대요. 소수 민족이 있는데 왜 15개의 마이너리티 중에서 한국, 홍콩, 대만, 베트남 출신의 이민 자녀들이 아이비리그에 제일 많이 들어가느냐. 미국 교육부하고 정책에서 엄청난 관심이 있었어요. 초창기에는 60년대 이스라엘인처럼 한국인들하고 베트남하고 홍콩 애들은 어떨 것이다? 지능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천부적으로 했는데 아니에요. 두 번째, 부모가 굉장히 교육적 감화를 많이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한국의 덕성여대 교수님의 노스웨스턴 대학에서는 미국 일반 중산층 부모들이 애들하고 밥 먹을 때 주로 어떤 대화를 하느냐, 그리고 한국의 부모들은 어떤 대화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한국의 부모들은 무슨 대화를 했겠어요? 대부분 공부를 열심히 해라, 뭐 우사람을 존경해라. 근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원인이 있을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연구에 지난번에 한국교육학회에서 한 연구, 동남아시아 이민자 3세의 아이들은 학교 끝나고 다 어디 가더라? 어디 가요? 미국 내에서도 학원 가더라. 이게 연구 결론이에요. 그래서 ASEAN Education Paradox예요. 이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게 무슨 좋은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학교 끝나고 그 나라에서 수입이 된 사교육을 잘 받아서 했던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에 구몬이 50만 명이에요. 눈높이가 30만 명이거든요. 일본하고 한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보고 미국 학부모들이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 수가 있을까? 미국의 학부모들도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한국에 뭐를 배우는 거예요? 동남아시아 사교육 시스템을 지금 수입하고 있어요. 이게 특별한 사례에 대한 연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싱글 아더 위민은 굉장히 재밌는데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로럴 리처슨 페미니스트 연구인데 미국에 왜 기독교도이고 부잣집 아이고 머리가 그렇게 영특하고 스마트하고 영특한 아이비리그의 MBA 졸업생들이 1년이 지나서 왜 기업체 CEO의 세컨드 내연녀로 빠지는가 이거 연구했어요. 왜 빠져요? 기독교를 배웠기 때문에 절대 그런 그 이부 다처제도 허락을 안 할 거고. 왜 빠져요? 왜? 물질 만능. 뭐라고요? 물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뭐 우리 사회가 물질 만능주의인데요. 도저히 상상 불가한 선택을 이 여자들이 한다는 거죠. 미국의 최고의 수재의 MBA 나온 여자들이 왜 그 기업체의 CEO의 내연녀가 될까? 반대 이끌림? 반대 이끌림? 할아버지한테 무슨 이끌림이 있어요? 아, 연상이 좋은가요? 돈인가? 돈! 근데 단순히 돈은 아니에요. 자기 집에 돈도 많아요. 너무 궁금만 해서. 다른 거에 매력을 느껴요. 선생님 너무 순수해요. 아니 이게 뭐죠? 이론의 세계는 회색이고 이 뭐죠? 육적인 세계는 초록색이죠. 네. 그래서. 네, 저는 그냥 다 욕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다른 욕망의 그림이죠. 근데 싱글 아더 위면은 보게 되면 결혼하지 않으면서도 숨겨져 있는 여성이라 그래서 SOW라고 되면 아주 비하적인 암퇴지란 뜻이거든요. 왜 이 여성들이 딱 입사한 지 1년 만에 그 조직의 현대 정주영의 내연녀, CEO의 내연녀가 되냐 이 얘기예요.
그런 치열한 경쟁에서 빠르게 승진하기 위한 그게 가장 살아남기 위한 가장 좋은 쉬운 수단. 이 여자들은 단순한 공부 잘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엄청난 성취 동기가 있는 여자인데 뭐 글래스 뭐라 그러잖아요. 딱 미국의 명문대학 MBA까지 나와가지고 기업체를 딱 가봤는데 자기가 정점에 오르기까지는 못 오르겠다는 거죠. 왜? 다 상관이 다 누구예요? 남자예요. 그러면 노력을 해도 안 되겠다. 그럼 내가 저기 지금 위에 의사결정 자료 가게에서 누구느냐? 이 탄탄한 몸매와 지능을 겸비한 내 몸을 갖다가 교환하는 거예요. CEO한테. 그럼으로써 바로 그냥 은밀한 유혹처럼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꽤 많다는 거예요. 그런 여자들이. 그래서 자본주의 하에서 이 성공한 여성들이 더욱더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몸을 띠라느냐 이 연구를 한 게 되는 건데 미국 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연구고 전 세계 지금 거의 30개국에 번역이 된 연구예요. 질문인데요. 그 연구자도 남성이죠? 여자예요. 이 여자는 페미니스트예요. 싱글 아더이면. 근데 이 여자도 그게 싫었는지 뭐라 그랬어요? 암태지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자본주의 내에서 권력을 위해서 자기 몸과 영혼을 바친 여자라고 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임신하고 애만 놓을 수 있는 아주 비하적인 용어를 썼어요. 싱글 아더 위멘.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제인 프레이는 굉장히 재밌어요. 60년대에 오하이오, 제가 공부했던 오하이오에서 남자로 태어났는데 자기는 항상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자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60년대 처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UCLA 캘리포니아라고 가서 UCLA 병원에 가서 자기를 여자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 당시 성형이 성형이 아니라 몸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는데 그때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의 지도 교수였던 유명한 해롤드 가핑클이라는 사회학자가 있는데 그 사회학자한테 면담을 31번인가 하는 조건으로 무료로 수술을 해줬어요. 딱 조건은 뭐냐면 네 몸을 남자에서 여자로 바꿔주는 대신에 그 이후에 네가 세계를 바라보는 경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고등학교 때하고 그 얘기만 면담하자라고 한 게 유명한 제인 프레이 연구인데 나중에 남자의 모든 그 성적 특징을 다 없애고 여자로 바꿨어요. 근데 길을 가는데 자기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나오죠. 우리가 생각하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게 생물학적이냐 아니면 사회학적이냐 젠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도 지금 남성으로서 얼마나 지금 매 순간 걸어갈 때마다 말할 때마다 남성이어야 한다. 남성으로서는 이렇게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라는 걸 갖다 끊임없이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성은 그렇고. 지금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듣기 싫어도 훌륭한 학생으로서 얌전히 있어야지 그러면서 지금 고통을 참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집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아빠로서의 이미지를 바꿔야 되겠고 직장에 가서는 상관의 역할을 바꿔야 되는 게 이게 민속 방법론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리얼리티를 위해서 우리의 언어와 비언어적인 행동을 통해서 매 순간 실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실체는 영원한 것도 아니고 정해진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제인 프레이는 여자로 만들어졌는데 아무도 자기를 갖다가 여자로 간주하지 않았어요. 몸은 완전히 여자인데. 그래서 유심히 그러면 여자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찾아냈어요. 어떻게 해야만 여잔가요? 선생님 날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여자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몸의 행동은 어떤 게 있어요? 마음이 좋아요. 아니에요. 마음은 알 수 없어요. 이것만 예쁘다고 여자냐? 말하고 싶지 않은데. 뒷골이다. 지하철에서 보면 명확하게 나타나던데. 화장. 예? 화장일 거. 남자도 요새 많이 화장해요. 치마? 예? 치마? 머리? 버스에서 첫 번째 단서를 찾았어요. 그동안에 남자처럼 어떻게 하다가 다들 이상하게 쳐다보면 어머 저거 웬일이야 트랜스젠더야 그래갖고 갑자기 봤더니 다른 여자들은 다 저렇게 뭘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러는 거예요. 다리예요.
앉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지하철에도 있잖아요. 남자들은 어떻게 돼요? 쩍 벌리고 있잖아요. 여자들은 어떻게 돼요? 모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자기 수술을 하고 나서 아 나는 여자구나 그래서 남자처럼 다리 벌리고 앉았더니 여자들 어머 웬일이니 저게 뭐야? 그 다음 첫 번째 지금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초등학교 내 학교 이야기도 나와요. 복도에서 나타나는데 야 너 어떤 여자가 되려고 그러냐 그러는데 에? 우리 중학교 때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이 남학생들한테 깜짝 놀랐어요. 군자대로라 그래갖고 너희 남자들은 군자가 되려면 어떻게 됐어요? 큰 길을 아주 자신 있게 걸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자가 막 이렇게 걸었다고 쳐봐요. 조신하지 못하다 그러는 거야. 고양이 걸음으로 이쁘게 이렇게 걸은 거야.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갖다가 학습하고 나서 제인 프레이는 완전한 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과연 젠더가 사회적이냐 생물학적이냐 이거의 논쟁을 갖다가 불러일으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평가인데요.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나원에서도 많이 하는데 사실 양적 연구는 어떤 처치를 가하죠. 실험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안전교육을 뭐를 했다거나 그러면 결과가 나오면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났는지 몰라요. 프로그램만 하고 나서 컴퓨터 수업을 했더니 이 효과가 나타났다고 해서 전통적인 선생님 수업에 비해서 컴퓨터 수업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데 현장에 들어가지 않는 데 비해서 프로그램 평가는 그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인터랙션과 어떤 상호작용이 있는지를 연구를 하죠. 그래서 양적 연구가 갖는 해결하지 못하는 단서를 갖다가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적 연구는 거기다 평균을 내는데 평균보다 더 상위한 개인적인 결과들이 있어요. 좋은 거, 나쁜 거. 이거를 찾아서 연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goal free evaluation인데요. 이거는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인데 양적 연구는 오직 뭐만 연구하나요? 확인하나요? 가설만 확인해요. 이게 효과가 있느냐, 관계가 있느냐. 근데 때로는 A라는 행동을 했는데 A하고 관련된 뭐가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B라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질적 연구는 그런 측면에서 심층 면접을 통해서 그런 걸 모두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지리산 등반 활동을 했는데요. 사실은 지구력을 갖다가 기르려고 하는 체육 목적이었는데 나중에 수업을 듣던 여고생이 비구니가 됐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게 의도치 않은 결과잖아요. 양적 연구는 지리산 활동을 해서 학생의 걷기 실력이 향상이 되었는가 이것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질적 연구는 의도하지 않았던 모든 결과에 개방적인데 나중에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가서 저기 도시를 보니까 모두 다 하찮은 거예요. 내가 살 필요가 없겠다. 스님이라도 해야 돼. 또 스님이 나를 또 공격할라. 그래서 목적하고 상관이 없는 프로그램에 애당초 고려했었던 의도하고 상관없는 결과들을 갖다가 잘 찾아낼 수가 있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질적 연구의 목적, 현장의 개선이고 아까 말씀드린 액션 리서치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도대체 현장을 소설처럼 묘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는데 묘사 자체도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유치원에서 애기 하나 때린 CCTV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전국에 많은 학부모들의 울분을 갖다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현장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양적 연구는 무슨 새로운 발견을 하고 이론을 만들고 질적 연구는 그렇지 못하라고 하는데 상당히 우리가 대학교 때 배웠던 많은 사회학의 이론들이 양적 연구가 아니라 질적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많이 배웠던 아마 공학 전공하신 선생님들은 안 들었겠지만 심리학 이론이 있잖아요.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 혹시 드셔보셨어요? 콜복의 도덕발달 이론? 사례수를 이야기하면 깜짝 놀래요. 인간의 그 인지발달이 크게 5단계로 올라가는데 사례수가 몇 명이었냐면 자신의 아기 새끼 3명이었어요. 몇 년 동안 쭉 관찰해갖고 몇 세부터 몇 세까지는 뭐를 못 푼다. 몇 세부터 몇 세까지는 이거예요.
3세 아동에게는 요게 있다가 요렇게 했더니 볼펜이 어떻게 됐나요? 없어진 거예요. 근데 7세 아동은 볼펜이고 이렇게 했더니 볼펜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는 거 알게 되거든요. 무수히 아이들의 관찰을 통해서 발달 단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애들한테 어디 강연 가서 3명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러면 깜짝 놀래. 콜복의 도덕 발달 이론 50명을 갖다 관찰해서 만들어졌는데 매우 재밌어요. 길리간은 콜버그 선생님의 마지막 제자의 하버드 대학교 교육학과 유일한 여자인데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했어요. 왜 인간의 도덕 발달의 가장 유해가 저스티스고 평등이냐? 그럼 많은 사람들은 그럼 합리적으로 사고를 하냐라고 했는데 자기가 만난 여자들은 합리적 사고를 많이 안 해요. 감정에 매우 치우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럼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합리적 사고를 요구하는 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남성이 겪지 않는 거 뭔가요? 임신이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이 아기를 떼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자기가 다녔던 하버드 대학의 미혼모들을 갖다가 15명을 갖다 연구를 했는데 아기를 갖게 된 이미 이제 남자친구는 원나잇 스탠드를 해서 도망가 버렸으니까 아기를 길러야 되는데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아기를 떼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갖다가 임신 중절을 안 하거든요. 이 여자를 갖다가 추적 연구한 거예요. 미혼모들을 갖다가 1년 동안.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도덕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집에서도 쫓겨나고 휴학해야 되고 부모가 알 나가지고 등록금도 안 주고 혼자 길러야 되는 상황에서 아기를 놓고 봤더니 남자들이 갖고 있지 않은 새로운 도덕성이 되는 거예요. 뭐 저는 남자여서 모르지만 뭐가 되나요? 뱃속에서 아기가 있을 때 어떻게 되나요? 뭐 발을 찬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첫 번째 뭐가 형성이 되나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아기와 나. 그 다음에 뭘 느껴요? 뭘 느끼겠어요?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생명을 지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기를 중절을 못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합리적인 결과는 아니지만 이 아기의 생명을 지켜줘야 된다는 케어링, 배려라는 단어가 역사적으로 처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모성애적이다, 여성적이다, 변덕스럽다라고 하는 남성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 여성에 대한 비하적인 도덕적 가치들이 새롭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케어링, 요새 이제 뭐 관계, 배려, 그게 이제 초등학교에서도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 길리간이 In a Different Voice라고 미국의 학부 학생이 읽어야 되는 25개의 교양도서 중에 하나예요. 콜버그 선생님의 연구를 갖다가 메타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콜버그 선생님의 연구에서는 과연 어떻게 됐느냐고 봤는데, 시카고 대학교 중학생들 50명을 갖다가 샘플을 했는데 50명 중에 몇 명이 여자인 줄 알아요? 놀라운 발견이에요. 인구수를 따지면 인간의 도덕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샘플을 만들 때 몇 명 해야 되겠어요? 25명 해야 되는데 여자가 몇 명 들어갔을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이 얼마나 허구적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 몇 명 들어갔겠어요? 5명? 49명, 50명 중에 1명 들어갔어요. 1명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 1명 더 드랍아웃, 중간에 실험에서 없어졌어요.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에 교과서에서 진리라고 믿었던 인간의 도덕성은 다 누구의 도덕성인가요? 남자들의 도덕성이에요. 이제 더 이상 미국에서는 콜버그의 도덕이론은 안 가르쳐요. 길리간의 In a Different Voice 가르치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이론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케이스가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을 통해 가지고 아주 가상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은 이건 거예요. 네 부인이 아픈데 약을 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하고 관련해서 사고의 수준을 갖다가 그거를 해주는 거고, 약을 훔치든 훔치지 않든지 간에 합리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가장 높은 데 있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해도. 근데 In a Different Voice는 어떤 케이스를 줬냐면, 네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겨울에 굉장히 따뜻한 굴 속에서 살고 있는 다람쥐 가족이에요. 근데 여름에 일을 안 했던 뭐가요? 고슴도치가 겨울에 길을 잃어가지고 집 앞에서 지금 눈을 맞고 있다. 너라면은
이 고슴도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딜레마 상황을 갖다가 실제적으로 학생들한테 면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1대1 면담이에요. 서베이는 아니에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통계에서 이야기하는 남자하고 여자 간에 극명한 유의도 차가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학생들한테. 어떡하겠어요? 선생님이 다람쥐라고 한다면 솔직히 일도 안 하고 여름에 논 집이 없는 고슴도치가 바깥에서 추위에 떨고 있어요. 교수님이 그 안에 있는 다람쥐 중에 한 명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최소한의 보호 정도. 어떤 보호 정도예요? 얼어 죽지 않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줘요. 저처럼 편하게 해줄 수는 없고. 왜 해주면 안 되나요? 하면은 그 사람의 어떤 나태함이라든가 게으름을 남성적이야. 을 조장하고 방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자극은 계속 주면서 하지만 일단 살기는 해주고. 어떻게 살게 해주는데요? 바깥에? 이제 추위에서 막을 때 안에 어떤 좀 기층에.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고슴도치가 들어와서 굴이 좁기 때문에 자기 가족이 고슴도치가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돼요? 피를 흘리는 찌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솔직히. 모른 체 해야 돼. 모르는 체 해야 된대요. 선생님은? 저도 안 드릴 것 같은데. 그러면 여성들은 배려가 강하다고 하니까 교수님은? 아마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대로 놔둬야 된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학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쳐요. 고슴도치요? 초등학생이라고 생각, 답안들이 놀라워요. 제 가족이 다친다고 생각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않을 것 같아요. 제 가족이 다치니까. 근데 남학생들은 대부분 선생님들이 답을 했어요. 근데 여학생들의 상당수는 뭐냐면 들여주기는 하지만 답들이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자신의 있는 굴을 더 판다. 굴을 늘린다. 그 다음에 들어오기는 들어오되 담요를 덮어놓는다. 그 다음에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데리고 가게 한다. 찔르니까 여관비를 준다. 극단적인 건 뭐냐면 들어오긴 하되 털이 아니라 고슴도치 가시를 뽑아버린다. 근데 의미 있게 여학생들 사이에 합리적인 네가 노력 안 했으니까 당연히 벌 받아야 된다는 것보다 여학생들은 굉장히 이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딜레마 상황을 합리적으로 답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많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배려를 해주는 답들이 많았다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론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미안의 클래스룸 다이얼로그인데요. 이거는 이거 하나 해가지고 평생 MIT 대학의 석좌 교수로 살았는데요. 일반에서 과기대 다산관 어디로 가야 되나요? 라고 제가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그럼 선생님은 두 번째 발화에서 뭐라고 답을 해야 되나요? 제가 답변을 제가 이제 여기 와갖고 다산관을 모르니까 선생님이 학생인 줄 알고 물었어요. 그럼 제가 첫 번째 다산관 어디로 가야 되나라고 지금 이게 첫 번째 이제 발화예요. 그럼 답은 선생님이 뭐라 그래야 돼요? 제가 여기 학교의 지리를 잘 안다고 충분히 알고 있잖아요. 전자에서 방향을 제시하면서 그러니까 저리로 가세요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세 번째 나는 뭐라고 답하겠어요? 벽토. 네? 교실. 아니죠. 이제 제 질문에 question, answer 다음에 뭐가 와요? appreciation, 감사가 오잖아요. 감사합니다라고 대화가 끝나죠. 일상 대화는 다 그건데 교실 대화는 1번하고 2번은 같은데 3번이 다르다는 거. 이거 찾은 거예요. 2 더하기 3은 뭐예요? 그러면 학생이 5예요. 그러면 감사합니다라고 답하는 일반적인 대화에서의 세 번째 발화가 오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선생님은? 잘했어요라고 하는 이벨리에이션이 와요. 이게 클래스룸 토크의 특징이에요. 계속해서 질문, 응답, 평가로 가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수업 목표를 찾아낸다는 거.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캐디의 클래스룸 나얼리지는 더욱더 황당해요. 미국에서 그렇게 능력 중심이다, 자유다, 기회다라고 하지만 미국의 고등학교 수학 수업에서
선생님이 얘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학생이 뭐에 근거해서? 부모의 SES에 근거해서. 얘가 부모가 우리가 이제 계층을 갖다가 3단계로 나누지만 5단계가 있어요. 아주 상류층의 의사나 법학교수 자제라고 한다면 어떤 질문을 하냐면 어떤 질문을 하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게 되건데 얘가 좀 가난한 집안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가난하지 않고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면담을 해봤는데 이미 이 선생님의 가정 속에서 이 가난한 집에는 어떻게다? 문제를 뽑을 것이다. 좋은 대학에 못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편향성이 있게 되는 거야. 이거 찾아낸 거예요. 이 제목도 웃겨요. 자유주의 민주국가라는 이름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 공립학교에서의 교사의 질문의 이데올로기적 특징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하고 저기 한양대학교 지도했던 제자인데요. 특목고에 있다가 일반고로 왔어요. 삶이 즐겁겠어요? 재미지 않겠어요?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목고, 국제고에 있다가 몇 년 있다가 일반고로 전환해서 왔겠어요? 더 잘 가르칠 것이다. 더 안 가르칠 것이다. 그대로일 것이다.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캐디의 미국 연구에서 자유, 가능성, 기회라고 이야기했지만 부모의 직업에 근거해서 선생님이 어떤 질문을 어떻게 던져야 할 것인지가 미리 머릿속에서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못 가르치. 더 못 가르치. 왜 더 못 가르칠까요? 이미 그 수준을 이제 판단해가지고 낮게. 정확하게 그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 가르치다 오니까 얘들 찌끄레기라고 그래요. 정말이에요. 선생님이 쓰는 표현이에요. 얘들 잘 가르쳐봤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소용도 없다는.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게 결과로 만들어지겠죠. 교사의 무슨 뭐 가르침 동기라든지. 오케이. 그 다음 질적 연구의 특징인데요. 첫 번째 내부자적 시각. 연구자가 갖고 있는 시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내부자적 시각을 갖춰야 되겠고요. 여기는 특정 사례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무선 표집이 아니에요. 연구할 주제에 맞는 가장 적합한 샘플을 찾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필드워크이라고 그러죠. 요새는 현지 작업이라고 하게 되는데 현장에 들어가지 않는 질적 연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유목민 연구할 때는 2년까지 갔지만 요새는 학교 연구 같은 데서는 3개월이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유연한 연구 설계예요. 양적 연구는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박사학위 논문 쓸 때 130쪽 정도 써요. 이미 연구 계획서가 만들어지면 뭐까지 나와요? 답까지 다 나와요. 그리고 연구 문제는 답은 어디서 나와요? 이번에 이미 기존에 한 사람들이 다시 만들어낸 결론을 케이스만 달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누가 불안해요? 연구자가 불안해요. 그 데이터 버려야 돼요. 근데 질적 연구는 면담을 몇 번 해야 되는지, 여기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현장이 맞지 않으면 다른 현장에도 가게 되는 것 때문에 설계가 굉장히 플렉서블하죠. 그 다음에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의 순환인데요. 양적 연구는 데이터를 수집하면 어떻게 돼요? 끝이에요. 분석만 하면 돼요. 다시 현장에 가지 않는데 질적 연구는 왠지 뭐가 답이 부족해요. 이야기를 쓰려고 결과를 쓰다 보니까 해결 안 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다시 현장으로 가기 때문에 현장과 자료 분석이 굉장히 순환적이고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경험을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한테 질적 연구 끝났다고 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샘플이라고 그러지 않는데 연구 참여자들하고 인간관계 끊으면 절대 안 돼요. 언제 또 다시 그 사람을 만날지 몰라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경북대학교 영양교사 이야기인데요. 연구 끝내놓고 나서 연락을 안 했다가 나중에 사인을 안 해줬어요. 울고불고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집 앞에서. 그래서 우리 제자들도 많이 싸워요. 친구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나중에 뭐 자기 집 싱크대 청소까지 하라 그랬대. 해줘라 그랬어요, 제가.
사인 받을 때까지. 그래서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에 순환이 주고 하고요. 그다음에 장기간의 관찰. 그래서 임모션이라 그러죠. 그 현장에 오랫동안 몰입되어 있다 보는데, 근데 여기서 굉장히 문제가 뭐냐면 인사이드하고 아웃사이드에 문제가 있어서 현장에 오래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이제 그 사람들의 관점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요. 마지막에 Tears in Heaven이라고 해서 그 유명한 영국 무슨 그 가수 노래가 나오는데, 마약 중독하다가 자꾸 중개상이 의심을 해요. 그래서 마약자처럼 행동해야 되니까 마약을 먹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마약자가 돼가지고 자살하는 걸로 끝나거든요. 우리 제자 중에 하나가 지금 정교조 있잖아요. 정교조에 대해서 정교조의 역사적인 기여나 변화나 아니면은 활동이나 변화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 제자한테 정교조 연구하라고 그랬는데, 자기 부인도 뭐 정교조도 아니고 얘가 정교조가 아니어가지고 정교조 하면은 뭐 이혼한다 그러더니 결국 정교조 갔어요. 근데 나중에 정교조 연구하다가 연락이 두절됐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정교조 활동하다 보니까 너무나 의미가 있어갖고 김영천의 석사학위 논문 쓰는 것도 의미가 없대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내부자로 오랫동안 거기 있다 보게 되면, 몰라 그게 진실이냐 아닌지 모르지만 방향성을 잃어버린 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간의 관찰에서는 외부자와 내부자 사이에 균형을 갖춰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이 논쟁은 있어요. 내부자로서 그 현장을 연구하는 것과 외부자로서 그 안을 갖다가 연구하는 것의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존재하죠. 그다음에 연구 참여자와의 계속적인 상호작용. 질적 연구는 데이터가 없어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연구 참여자를 격려를 하든 자극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되고요. 연구 참여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데이터를 주기 위해서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겠어요? 절대 안 기다려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질문해야 되고, 일기를 찾아야 되고, 술집에 따라가야만이 좋은 자료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연구 도구로서 연구자, 이게 가장 그거죠. 아까 선생님이 질문하는 것처럼 연구자에 따라서 연구 결과가 매우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양적 연구에서의 연구 도구는 체크리스트예요. 그렇죠? 실험이고, 근데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예요. 그래서 내가 연구 도구라는 걸 갖다가 잘 인식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교육과 선생님 있지만, 이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한국 학생들이 워낙 학부 때부터 글쓰기를 하지를 못하고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표현해보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레포트를 써오라 그러면 우리 진주교대 학생들도 가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훈련하는 방법은 석사과정 들어오면 뭐 교수님 어쩌고 그러거든요. 한 장으로 써오라 그래요. 그래서 먼저 아는 것하고 글 쓰는 것은 매우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통해서 네가 경험했던 거, 네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잘 쓸 수 있는가는 굉장히 다른 문제고 굉장히 다른 훈련 내용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거는 김영천의 제자들이 굉장히 글을 잘 쓴다라고 평가를 받는 거는 이 학생들이 원래부터 글을 잘 썼던 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글쓰기를 할 것인가, 이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질적 연구 두 번째 코스역은 중요한 거는 데이터 애널라이시스 인 라이팅이에요. 어떻게 내가 경험한 걸 갖다가 설득적으로 쓸 것인가, 3인칭으로 쓸 것인가, 1인칭으로 쓸 것인가, 에세이적으로 쓸 것인가, 일기적으로 쓸 것인가, 아니면 그림으로 나타낼 것인가. 근데 이게 단순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굉장히 공부 잘하는 애들이 글을 잘 써요. 첫 문장을 어떤 단어로 어떤 용어를 쓸 것이고, 제목을 어떤 거로 쓸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사고 기술이에요. 단순히 내가 글을 잘 쓰는 문학소년이다, 문학소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글을 보면 알아요. 첫 문단과 뒷문단의 이어짐, 이 내용을 갖다가 몇 자로 줄일 수 있는 것인가. 어떤 애들은 그냥 그림 하나면 될 건데 주저리 막 3장을 써요. 그래서 정말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훈련이 한국 학생들은 잘 안 돼 있고, 외국의 훌륭한 질적 연구자들은 대부분 학부 때 뭐를 했냐면, 뭐를 했어요? 예술한 사람, 문학한 사람,
영어 교육한 사람, 이런 사람이 글을 잘 써요. 그래서 굉장히 트레이닝도 중요한데, 저도 미국 가기 전까지는 글 쓰는 거를 너무너무 두려워했던 사람이고, 한국 교수님들이 왜 이 글 쓰는 게 중요하다는지 훈련을 안 해줘서 제가 얼마나 한국 교수님들을 욕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글을 잘 쓰는 과정이 있었는데, 나는 글을 못 쓴다가 아니고 나는 글을 쓸 수 있는 충분한 교육적 기회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기들만의 다 특이한 방법이 있어요. 요새 그 권순우라고 해서 윈블던에서 처음으로 1차전 나갔던 선수 있잖아요. 윈블던 테니스. 정현이하고 또 다른 매력이 있대요. 키는 정현이보다 훨씬 더 작아요. 근데 자신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개발을 했대요. 물론 190cm 넘는 선수한테 1회전에서 졌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제자들한테 항상 그래요. 아침마다 하는 게, 네가 갖고 있는 글쓰기의 장점이 뭔지를 갖다가 초인지적으로 해주고, 네가 갖고 있는 부족한 점이 뭔지를 계속적으로 해줘요.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좋은 글을 만들 것인가, 이거를 갖다 해주는 건데, 조은지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제가 훌륭한 스승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좋은 노하우는 스승과 제자의 1:1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개인적인 관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뭐 가끔씩 1년에 한 3명 정도 박사과정 학생을 모르는 학생들이 전화가 와서 트레이닝을 하게 되지만, 이 글 쓰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워요. 자신에 대해서도 배우고, 공식적인 글쓰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근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한국의 교수님들은 나무라기만 하지 차분한 지도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들. 교수님은 안 그러겠지만.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답을 갖다가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가 아닌 형태의 표현체계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100쪽이면 끝날 거가 보통 박사학위 논문은 300쪽 이상이죠. 300쪽 이상을 갖다가 중간에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닫아버리거든요. 계속적으로 흥미를 유지하면서 나중에 뭐 이게 뭐야? 소설인가? 이쯤 느낄 때 어떻게 돼요? 과학적인 글쓰기가 들어가서 속도를 유지하면서 과학과 비과학의 이 긴밀한 이 긴장관계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재미있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감동을 줄 수 있는 글로 마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관건인 거죠. 그래서 글쓰기가 중요하다. 이 정도예요. 거의 지금 5분밖에 안 남았는데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 질문하고 관련해서, 아니면 자신의 연구 영역하고 관련해서 앞으로 7주 동안에 굉장히 저한테 훈련을 받고 다들 박사인 연구자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줄 거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시고, 오늘 제 내용 아니면 또는 질적연구 전반하고 관련해서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좀 질문을 좀 해주셔요. 아니면 자기 연구 주제하고 관련해서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적합한 건지, 그런 것도 좋은 질문이에요. 어떤 질적 연구를 하기 위해서 아까 교수님 현장에 반드시 이제 들어가야 한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들어가야 한다 하면 그 기간은 물론 이제 거기 자기가 현재 일하고 있는 그 직장에 관해서 쓴다고 하면 오랫동안 네.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네. 뭐 추가적으로 현장에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근데 단순히 거기서 오랫동안 살아가는 거하고 연구자로서 현상을 바라보는 거는 매우 달라져요. 그게 굉장히 특별한 건데, 그래서 1시간 관찰을 하고 나면요, 눈알이 빠질 것처럼 아파요. 이 육체적인 이 피로도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단순히 보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생활의 눈으로 바라봤지만 지금은 뭔가가 있나 봐야 되고요. 질문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 갖고는 좋은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제자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와, 심층면담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머리가 좋아야지 대화 하면서 이 머릿속에서 이 사람이 이런 내용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될 것이냐, 이 사람이 지금 피곤하지 않게 어떻게 이 대화를 유지할 것이냐, 모든 관련된 지식을 다 가지면서 던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나 이제 외부자로서 예를 들어서 제 4장은 대부분 이 조직의 그 문화적 특징을 묘사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이 조직에 오래 있었으면 초보 연구자나 새로 연구를 시작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장점이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만약 인터뷰를 주로 네. 예를 들면 뭐 20명이든 30명이든 인터뷰를 한다고 했을 때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은 아니고 네. 타자를 향해서 예를 들면 다른 기업 네. 또는 다른 조직에 이제 몸담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네. 한다고 했을 때 그 기업에 들어가고 싶어도 오랫동안 그 기업에서 어떤 협조 문제 때문에 이제 들어갈 수는 없을 것이고, 즉 개별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을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해요. 제일 처음에 질적 연구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특히 한국은 자기 조직을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알고 있는 선배 자기 아버지가 덕성여대 학장이었는데 거기 교육대학원이 있잖아요. 교육대학원에 석사 받은 제자가 저기 내곡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 그러니까 한국은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탑다운식으로 위에서 좀 도와줘 그러면은 도와주는 방법이고, 그래서 질적 연구에서는 현장을 찾으면 50% 성공했다라고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편함을 갖지만 현장을 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의 능력이에요. 뭐 상품권을 주든지 라포를 하든지 울든지 그러든지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친근 문화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막 다 도와줘요. 근데 나는 이제 교장 선생님이 저기 현장에다가 그 30몇 명 오고서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몇 학년을 연구하겠느냐 그랬더니 1학년, 3학년, 5학년 선생님 있는데 다 이러고 있대요. 교장 선생님이 시키는데 지금 와 있는 거예요. 허락을 해줄까 말까. 근데 저는 아무 뜻 없이 제가요 누나들 도움으로 미국에 유학 갔는데요. 이 연구가 안 되면 우리 누나들이 얼마나 슬퍼할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가만 보니까 제가 그때 34인가 33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들 40몇이었어요.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자기가 이제 누나라고 생각했나 봐요. 어머, 얘 그러는 거야. 야, 우리 동생뻘이다, 야. 동생들 도와줘야지. 누나들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너무너무 편해지고, 또 여기 하다 보니까 제가 또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저희 또 이제 큰 누나가 고흥에 살았거든요. 또 고흥에 유자가 좋잖아요. 막 유자를 명절 때 보내주고, 막 물심양면으로 포섭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또 다른 학교도 가보고 싶은데,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서울교대 자기 후배.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자신의 능력이에요. 근데 요새는 아까도 선생님한테 이야기했지만 이 조직이 정말로 안전교육하고 관련해서 좋은 모범이 되고 있다고 하면 CEO한테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내 논문에 이 연구하려고 그러고 당신도 면담하고 싶다 그러면 나쁜 일은 싫어하는데요. 좋은 일은 논문에 나간다 그래서 요새는 더욱더 도와줘요. 그리고 어느 교장 선생님이 꼭 우리 학교 실명으로 써줘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또 많이 혹시 그 현재 이제 화재 폭발에 관련된 현행 법령의 어떤 문제점들을 이렇게 좀 조사 분석을 해서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하고 싶은데요. 이런 것도 어떤 논문으로서의 그냥 화재 폭발에 대한 무슨 시스템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당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그 국가 사람들의 뭐 그 당한 사람들에 대한 그 보상 문제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아니면 앰뷸런스가 늦게 왔다는 건가요? 뭔가요? 그냥 현재 이제 규제, 법령 규제와 규제가 좀 현실에 맞지 않는다. 네.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면 그런 걸 가장 그 규제의 문제, 규제 때문에 실전에서 하지 못해갖고 그걸 당했던 목적 표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케이스만을 찾아야 되겠고, 많은 사람들이, 그건 어렵지 않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느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이건 면담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유사한 건데요. 이게 산업 현장에서 이제 중대재해 같은 게 큰 그 사고가 났어. 네. 이게 뭐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게 이게 우리 뭐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법에 이제 좀 문제가 있다. 그런 거를 뭐 물론 이제 그 연구 방법으로 보면 사고 사례를 조사를 하고 이제 판례하고 현장에 가본 경험을 가지고 법이라든가 제도가 잘못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뭘 개선을 하고 싶다는 그런 그 컨셉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저는 박사 논문인데 그게 질적 연구를 어떻게 도입을 해서
그럼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법규나 문제점을 지적하려 그러면 이미 답은 나와 있을 거예요. 물론 문화가 다르긴 하지만 서양에서는 이런 규제가 없어졌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잘 풀었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엄청난 무슨 범죄요? 화재요? 뭐 아니면 우리나라에 그냥 사람이 근로자들이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그런 사고죠. 그건 굉장히 스토리로 재밌게 만들어낼 수가 있으면서 이야기를 풀어내는 과정 속에서 어떤 규칙이 어떤 데서 도움이 되지 않았는지, 어떤 데 방해가 됐는지 생생하게 이야기를 하면 좋죠. 근데 그거는 이제 질적 연구에서 여러 가지 뭐 방법론이나 참여라든가 심청, 문서 그거는 선생님이 연구 문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해석적 연구를 한다든지 해석적 연구에서도 그냥 자연주의적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근거 이론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좀 더 다르죠. 이제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근거적으로 자료조사도 될 수 있는 거죠. 자료조사. 판례를 연구하는 것은 결국 뭘로 가느냐면 이거는 질적 연구가 아니라 이론적 연구라는 역사 연구라 그래서 그 문서 연구예요. 문헌고찰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판례라고 해서 그 안에 그 법리라든가 뭐 이런 거를 연구하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법의 명점 뭐 법으로서 좀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 판례라고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한 거예요? 법원에서 결정한 거예요? 법원에서 결정한 거죠. 근데 법원에서도 결정한 거는 그럼 그 규칙에 근거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뭐 법령에 대한 해석이죠. 법령에 대한 해석을 한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거에 대해서 판례 자체에 대해서 뭐 자리 잘못이나 무슨 불합리하다는 것보다는 그 판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의 법령이 헛소리한 게 많다. 이렇게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 법적 불비 뭐 이런 거. 그건 질적 연구와 상관이 없어요. 네. 그건 텍스트 분석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판례들 분석 많이 하는 거. 네. 그래서 그게 뭐 다음에 뭐 공부하고 싶으면 MB보에 뭐 약간. 그거 아니에요. MB보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 인쇄화된 내용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분석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통적인 양적 연구 방법이 전통적인 양적 연구의 내용 분석이에요. 컨텐트 애널라이시스라고 하는데 제 석사 논문이 그거거든요. 우리나라 도덕 교과서의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가치가 있잖아요. 30개가 있으면 어떤 가치가 가장 강조되고 있느냐라고 해서 일로 기준으로 해서 했더니 국가에 대한 충성이 가장 많아요. 근데 외국은 국가의 충성보다는 도덕에서는 정의라든지 희생 이런 배려 이런 단어가 많은데 우리는 뭐 80년대 그런 거 있잖아요. 반공. 그래서 그런 거는 질적 연구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미 그 신문방송학에서 많이 하고 있는 아젠다 분석이라고 해서 80년도 우리나라 뭐 동아일보에서 가장 많이 강조됐던 사건은 뭐냐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양화된 문서 분석이고요. 저는 뭐를 연구를 했냐면 교과서에서는 실제적으로 도덕적 가치가 이렇게 3개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국가에 대한 충성, 봉사, 그다음에 뭐 타인에 대한 존경. 실제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느냐 이 배리를 연구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학교 교과서에서는 뭐 협동하고 봉사를 강조하지만 학교에서는 평가 때문에 오히려 친구한테 답지 보여주지 말아라고 하는 경쟁을 강조해 준다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도덕적 가치가 현장에서 어떻게 학습 안 될 수밖에 없는가 이거를 갖다 연구를 한 거예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좀 약간 그 질적 연구와 나중에 제가 이제 판례 스터디하고 현장 경험이나 뭐 여러 가지 그 경우 수 가지고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결합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겠죠. 목적은 결론적으로 법이란 제도의 그 맹점을 이제 바로잡는 거. 그 맹점을 잡으려면 굳이 그 판례도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 판사가 얼마나 경험이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뭐 환경법 판례도 있을 수가 있겠고 아니면 공학 전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결국 법학대학원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그것의 정당성을 갖다가 판단하는 사람이 법관인지 아니면 법관이 미국의 그 규제법을 공부를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소비자 측면에서 한 건지를 모르잖아요.
선생님이 해석한 거는 여전히 법관의 해석에 근거하고 있는 거지, 그 실제 화제를 하고 있는 실천가들이 해야 되는 선택하고 법의 맹점의 딜레마를 다룬 것인지, 아니면 소비자하고 거기서 당했던 사람하고 법과의 괴리를 다룬 것인지 그건 몰라요. 내가 봤을 때는 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의 가장 포괄적인 거는 그 당한 사람의 복지나 그런 측면이 아니겠어요. 현장하고 괴리지. 그래서 나라고 한다면 판례를 분석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좀 판단력이 엄청 뛰어나요. 죄송해요. 이제 그 석사 이제 논문을 쓰면서 인터뷰도 하고 뭐 현장도 가고, 물론 이제 이 특정 논문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명확한 그걸 알고 좀 못한 부분이 오늘 이제 저 강의를 들으면서 이 질적 연구가 결국 아까 뭐 어떤 판례나 숫자적인 이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처음에 얘기한 패러다임의 어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제시하는 정도로 나중에 결론을 내려도 뭐를 제시한다고요? 만약에 어떤 걸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사회 기류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쪽으로 아니에요. 나중에 내도 아니에요. 그거는 선생님 혼자 돈 안 내고 혼자 부자면 그걸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선생님 이걸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 논문이 인용이 많이 돼야 되겠고, 이름도 많이 알려줘야 되겠고, 박사학위 논문이 어떻게 돼요? 학계에 기여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새로운 연구 동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연구의 목적에 위배돼요. 실제적으로 선생님이 다문화 동남아시아 노동자를 위한 어떤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했더니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분명한 결론의 어떤 이런 부분을 그렇죠. 그렇죠. 그게 우리 연구의 목적 아니에요? 사회 개선이고 인간의 행복을 가져와야 되는 거지. 그러나 이제 여기서 해석적 연구라고 해서 많은 양적 연구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비난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활동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갖다 투자를 했는데, 이런 이론을 가지고서 프로그램을 했더니 동남아시아 노동자들의 안전교육의 인식이나 태도가 달라졌다. 보여줘야 되는 것이 이게 다음 연구자들이 인용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 패러다임 속에서 개선되는 거를 제시를 하는데, 이제 제가 쭉 앞에 뭐 몇 개 책을 읽어보니까 초기에 잠깐 얘기하셨듯이 어떤 수필 비슷하게 이런 쪽으로 책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연구자가 문화기술지적으로 했거나 아니면 자신의 연구의 가치를 결론으로 못 이끌어내고 개념화를 못 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100쪽의 데이터를 갖다가 쭉 100장을 썼는데 독자들이 궁금한 거는 아마 연구자는 100장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강력하게 마지막에 이 연구의 결과가 실천가들한테 어떤 기여를 했는지 명확하게 규명하고 찾아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머리 싸움이에요. 그 석사 논문을 쓰면서 앞에는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막 이런 게 명확한 게 들어갔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팍 제시를 하려고 하니까 통계적으로 낸 그 제시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막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렇진 않아요. 이번에 이제 제가 그 세계적인 학술지에 글을 갖다가 통과를 했는데, 우리나라 그림자 교육이 갖고 있는 특징을 갖다가 개념화했거든요. 그게 발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견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몰랐던 거를 갖다가 알게 하는 거고, 앞으로 다음 연구자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갖다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찾지 않았더라도 어떤 묘사를 통해서 이 묘사 속에 어떤 의미 있는 내용이 있는지를 갖다가 선생님이 연구자, 저자로서 나름대로 개념화를 시켜줬어야 되는 거죠. 네. 제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 그 사례를 최소한 몇 건 정도 해야 한다는 것은 직접 연구에서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석사는 케이스가 한 3개 정도? 대부분 이제 저는 이제 학교 연구이기 때문에 뭐 초임 교사들이 갖는 뭐 딜레마라든지 아니면 하여튼 무슨
한 3명 정도를 하면 석사는 그렇게 기대하진 않아요. 그냥 연구자로서 성장하는 데 의미가 있고 논문을 잘 쓰는데 그거 하는 거고, 박사는 좀 한 5명 정도만 해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의 다 통과됐고요. 실행연구는 한 학교에서만 해도 돼요. 한 학교에서만. 그러니까 이제 한양대학교의 부설 초등학교가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해서 그 하버드 대학교의 유명한 인지심리학자의 프로그램을 갖다가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재 내용을 다중지능 이론에 근거해서 새롭게 만들어 갖고 과학 수업에 투여했더니 애들이 이런 달라지는 게 있더라. 딱 한 학교에 대해서 해요. 장소로 보면 한 곳이어도 되는데, 아니 그 중에 또 한 학교에서 몇 명을 또 대상으로. 그거는 뭐 한 교실에 할 수도 있고요. 가끔 이제 이게 그 변산성이라고 해서 그러면 심사자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다른 교실에서는 어떻게 일어났을 수도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저 내 학교 이야기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한 달을 받고요. 그 다음에 보조적인 것은 3곳을 받고요. 그 다음에 완전 보조적인 것은 더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질문을 커버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유가 있다면 한 학교, 한 교실은, 한 조직은 메인으로 하면서 다른 조직에 2군데 정도 또 해가지고 실행해보는 것도 좋아요. 근데 대부분 전남대학교 간호대학에 제가 해서 지금 경상대학교 교수로 가 있는 김보용 교수님의 논문은 그냥 종합병원 안에서 그냥 그 간호 프로그램 해가지고 몇 개월 실행해갖고 딱 2번 실행해갖고 효과 찾은 거 그거예요. 그 정도면 다 인정해줘요. 그것도 양적 연구자에 비하면 엄청난 희생이죠. 양적 연구 그냥 뭐예요? 통계 수치 만들어갖고 해서 그냥 그거 하는 건데 한 달도 안 걸리죠. 숫자가 이제 중요한 것은 아니고, 몇 명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 얼마나. 근데 이제 그건 있겠죠. 안전교육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이 어떤 강의 계획서를 만들지 않겠어요? 교육 과정을 몇 주 프로그램이다. 그러지 않아요? 예. 그러면 그 몇 주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그 뭐 교육 과정이나 뭐 전공자들이 이런 내용이 들어갔는지 그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하면 되겠죠. 그 과정을 이제 참여 관찰하고 그러면서 한 2번 정도 해도 저는 훌륭할 것 같아요. 벌써 이제 다문화 인력이라 그러면 언어 문제도 있을 거고 문화 문제도 있을 거고 레벨도 다를 것이고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실적 연구를 해서 결론을 도출했을 때 아까 뭐 타당도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실적 연구한 결론이 사회 보편적으로 아니면 사회 통념상 이게 내가 타당하다 하는 검증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뭐 질적 연구에서 그런 툴이라든가 방법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 제 책에 보게 되면 그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심층적으로 묘사를 한다든지 오랫동안 있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자료를 찾아야 된다라든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데 연구 결과가 맞는지 내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동의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멤버 체계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사인 아까 말씀하신 거구나. 네? 아까 그래서 그 연구 참여자들의 뭐 확인 사인 말씀. 그래갖고 나중에는 심사자들이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한양대학교 석사 차경희 교수 논문 이렇게 했어요. 아마 틀림없이 네 결과가 얼마나 타당한지 증거를 대다라고 해서 그때 그 제자 역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했거든요. 네 연구 결과가 얼마나 믿을 만한 건지 녹음을 해가지고 심사 당일날 심사자들이 이 질문 오면은 틀어주라 그랬어.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딱 돌아가신 장성수 교수님이 질문하대요. 이거 통계도 아닌데 어떻게 믿을 거냐 그래서 그대로 딱 틀어놨어요. 현장교사. 세상에 그동안에 뭐 도덕교육 한다고 뭐 외부 뭐 연구자들이 뭐 체크리스트 한다고 했는데 내 그동안에 다 거짓말로 했고요. 관심도 없어서 했고요. 이 연구 결과 놀랍게도 확실해요. 정말로 100점으로 따지면 98점이에요. 딱 이거 녹음 틀어줬더니 아무도 질문 못하죠. 그것도 있고 이제 선생님이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MB보를 한번 할 거예요. 3시간 동안에. 그날 오픈을 해서 공짜로 실제적으로 하게 되는데 코딩의 과정을 조금 더 객관화 시켜준다는 측면에서 얼마나 이 사람이 그 인간적이고 주관적이고 그 다음에 또는
그 뭐라 그럴까요? 애매한 이 과정을 명확하게 조금 더 객관화시켰느냐라고 해서 엠비보를 썼느냐 안 썼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코딩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도 연구자가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너무 기계에 의존할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국내 여러 박사학위 논문 심사에서 예를 들어서 이 단어가 몇 번 나왔다 숫자로 제시해주면 통계지상주의자들은 좋아라 그러죠. 근데 제가 이제 그 현장에 인터뷰를 하고 네. 그 이제 제가 소속돼 있는 본사에 그 같은 민족의 그 담당자들이 또 있거든요. 예. 그 사람들한테 이런 인터뷰가 나왔는데 이게 맞냐? 내가 물으니까 대다수 인정을 하더라고요. 예. 그럼 그게 이제 하나의 그 툴의 타당도에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에서의 부록에는 반드시 들어가요. 이 연구 결과를 나는 참으로 신뢰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게가 딱 들어가면 굉장히 진실하게 보이죠. 이 연구국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질적 연구는 항상 그 리얼리티가 그 현장에 남아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연구 참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연구라고 하는 거예요. 양적 연구자는 강간 연구라 그래요. 현장에 와서 체크하고 빼가지고 가버리잖아요. 연락도 없잖아요. 그래서는 마지막까지 어쨌든 간에 뭐 예절이긴 하지만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당신은 배운 점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굉장히 이게 총메타당도라고 해서 안전교육 같은 경우에 하고 나서 나도 안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새롭게 인식을 하게 됐다. 이것만 해드려도 굉장히 중요한 타당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연구 대상이 안전교육에 대해서 민감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데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 얼마나 주는 시사점이 많아요. 이게 총메타당도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